나홀로 아파트 투자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가격대 보면은 생각보다 저렴하니까 상급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홀로 아파트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론은 이제 투자 가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이 나오면 줍줍 물량이 쏟아져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주변은 대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혹은 빌라촌으로 우겨져 있는데 아파트 한 동만 단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시설도 없고 가격은 잘 안 오를 것 같고, 단지 아파트라는 이름 때문에 끌려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인데, 뭐가 맞는지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2021년에 부동산 광풍 시기였죠. 그때도 나홀로 아파트들 상당히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우장산에 있는 H밸류이라는 67가구였었고요. 이때 경쟁률이 61대 1이었어요. 최고는 459대 1이었고, 그리고 신림스카이 아파트 43가구였고요. 246대 1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VT 스타일 75가구였고요. 76대 1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부동산 투자를 안 하면 바보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광기의 시기였었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경쟁률이 367대 1, 최고 가점이 75점까지도 나왔어요. 84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거의 만점 수준에 해당되는 통장도 나홀로 아파트에 청약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깝죠. 근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특히 이 신림스카이 아파트는 18차 미분양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안 팔리고 있어요.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세대 4세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묻지마 청약으로 다 넣었다가 당첨되고 나서 현실을 깨닫고 여긴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비싸다, 가격이 안 오를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계약을 안 한 건데, 여기 VT 스타일도 여기 있죠. 76대 1까지 갔었어요. 여기도 미분양을 5차, 6차까지 갔었고요. 흔히들 나홀로 아파트에 대해서 가지시는 편견이 집값 안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인데, 그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나홀로 아파트의 강점이라고 하면요, 집값 상승률이 준수합니다. 도곡동에 현대그린 아파트 한번 볼게요. 171세대고요. 20년식입니다.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양재역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역삼럭키 아파트 있거든요. 여기가 현대 아파트고, 현대그린 아파트 바로 옆에 역삼럭키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1100세대고요 31년 차 됐습니다. 근데 상승률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여기 28%인데 34% 올랐으니까, 여기 37평 기준으로요. 여기는 37평 단독 세대로 돼 있어요. 참고로 실거래가 19.4억이 됐고요. 전저점 이때 2023년 초반에 15.2억이었었고요. 전고점 21년, 22년에 19.2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전고점 돌파한 거고요. 지금 강남 3구 용산은 전고점 돌파한 단지들이 많고, 마용성도 아직 전고점 돌파한 단지들이 많지 않은데, 나홀로 아파트에 해당되는 현대그린 아파트는요,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거예요. 역삼럭키 한번 볼까요? 현재 23.7억이고요. 전저점 17.6억이었습니다. 전고점은 23.5억이었고요. 여기도 역시 전고점 돌파했죠. 같이 돌파한 거예요. 같이 있잖아요. 상승률은 조금 다를지라도 같이 전고점 돌파한 겁니다. 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홀로 아파트의 상승률이 현저히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는 거를 알 수 있었죠. 물론 평형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공덕 현대아파트 183세대고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는 3800세대예요. 위치도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이고요. 마레프가 여기에요. 여기 25% 올랐고요. 여기 38% 올랐습니다. 자, 마레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단지이니까, 그리고 연차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여기는 12년 차고 여기는 37년 차니까, 그러니까 상승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감안해야 되는데, 과연 이 25% 상승률과 38% 상승률이 투자를 안 할 만큼 크게 벌어진 수익률이냐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진 않죠. 여기 12.5억 찍었고요. 저점이 10억이었습니다. 마리프는 21.5억 찍었고 전저점이 15.6억이에요. 물론 절대값으로 보면 마리프가 훨씬 높죠. 6억이 오른 거니까. 여기는 2억 5천이 오른 거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보면은 당연히 마리프가 좋은데 수익률도 그렇고요. 근데 이 연식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25% 나쁘지 않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물론 시드가 엄청 많으면 그때부터는 수익금이 중요한데, CG가 낮을 때 초반 그리고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은 단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 현대가 나홀로 세대로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높은 상승률,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높은 세대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케이스 더 볼게요. 강동 성원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레미안 강동 팰리스고요. 위치는 이렇게 돼요. 성원 아파트 여기 있고 레미안 팰리스 여기 있습니다. 붙어 있죠, 거의. 둘 다 역세권이고요.
여기 122세대고요. 여기 999세대입니다. 상승률 차이 안 나죠? 20% 올랐고 여기 29% 올랐어요. 이것도 연식 차이가 상당합니다. 레미안 팰리스는 9년이고 여기는 28년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마레프보다는 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식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승률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한 10%는 더 났어도 무방한데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고, 성원 아파트는 실거래가 6억 찍었고요. 전저점 5억이었습니다. 레미안 팰리스는 13.2억 찍었고 전저점 10.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3억 올랐고 여긴 1억 오른 거죠. 자, 절대값으로 보면 당연히 여기가 높은데 수익률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가 낮을 때는 무조건 수익률 높은 단지로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드를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돈 많으면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시드가 낮을 때에는 수익률이 높은 단지에 투자를 해야 자본 차익을 빨리 걷어낼 수 있어서 이런 곳에 투자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게요. 목동의 진도일치 아파트 목동 8단지입니다. 자, 여기는 상당히 많이 차이나죠. 여기 18% 올랐는데 50% 올랐어요. 게다가 22평입니다. 자, 여기는 좀 특수하죠. 목동 8단지 같은 경우에는 목동에 이제 1부터 14단지까지 해서 대한민국 재건축 최대호로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는 대지 지분도 높아가지고 오히려 환급 받고서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들이거든요. 게다가 8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대장 아파트니까 7단지 다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조금은 앞선 케이스들과는 살짝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건 이렇게 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상승률에 대한 편견은 깨졌겠죠. 두 번째 장점은 초역세권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공덕역 근처에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강동 길동역 근처고요. 경복궁 광화문역 근처입니다. 다 이제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8, 90년대 이제 시내 중심부의 아파트들 막 지으면서 조금씩 남은 짜투리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되니까 나홀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지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뭐 5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장점은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대단지랑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강남, 여의도, 광화문 근처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쪽에 가면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하겠죠. 그런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아까 지하철 5분 내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 서울 시내이다 보니까 버스도 많이 다니겠죠. 그리고 3대 학군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대단지에 아파트 들어가려면 뭐 몇십억 있어야 되는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저렴한 돈으로 좋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명문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식 보낼 수 있는 거고요. 3대 학군지 유명한 학원가 도보권에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대단지의 좋은 아파트들만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자녀 교육에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또 많으니까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번째는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랑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세훈 끝나면 이거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비슷비슷한 정책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이름만 바뀐 채로, 그래서 이런 것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통상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고요. 특히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결성 절차 같은 것들이 없고 안전진단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사실이랑 관처인가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통해서 재건축 기간이 한 2, 3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통상 8, 9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이것도 8, 9년도 빠른 거긴 하지만 보통 한 20년 잡아야 돼요. 아무튼 일반 재건축에 비해서 절반 혹은 그 이상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가구 미만 분양할 경우에는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고요. 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이 많아가지고 분양을 해봤자 9가구 미만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상제 안 받고 그나마 사업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뭐 주민들끼리 의견만 맞으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면 나홀로 아파트들이 뭐 서울, 경기, 인천 할 거 없이 일반 아파트들보다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죠.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신당동에 파라다이스 아파트 있거든요. 갭 2.3억입니다.
매매가 8.3억이고 전세 6억인데 여기 만약에 5천만 원 오르면 수익률이 22%죠. 왜냐면 2.3억이 내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5천만 원 이익을 본 거니까 수익률 22%가 나오는 거고요. 청구 2편한 세성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갭 6.4억이에요. 15.8억에다가 전세 9억입니다. 그러니까 6.8억 원에 내 돈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1억이 오르면은 수익률 1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보정한 거예요. 이거는 대단지니까 1억 오른다라고 했고 같은 기간 동안 여기는 5천만 원 오른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은 더 적은데 수익률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드가 낮을 때는 수익금보다 수익률이 중요하거든요. 수익률 높은 단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갈아타기 해가지고 강남 3구로 가는 거고요. 아무튼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재건축 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 신번포 한신 26차 같은 경우에 여기도 나홀로 아파트거든요. 한계동으로 돼 있고 66가구입니다. 2017년에 안전진단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우선 검토 단지에 선정이 됐었고요. 하지만 현재까지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주민들이 66가구밖에 안 되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데 75%가 넘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죠. 근데 그 75%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0가구 중에서 75%를 달성하는 것과 100가구 중에서 75% 달성하는 거는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1000가구면은 사실 몇몇 가구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부 단지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재건축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하고 속으로도 하고 싶은데 아니 분담금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하면은 나는 현금 청산돼가지고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반포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 상태도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재건축을 하면 나는 쫓겨나는 게 100%인데 왜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66가구 중에서 그런 재건축에 반대하는 세력들 있으면은 마음을 쉽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면 그리고 이사를 간 가구가 새로운 가구들로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좀 자금 여력이 있고 이러면은 상관없는데 이사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계속 추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추진이 되려면 주민들의 자금 여력이 좀 돼야 되고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분담금이 2022년에 120인데 2010년에 100이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5년간 30%가 오른 거예요, 무려. 그러니까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주민들의 분담금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재건축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신번포 18차 337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335랑 336동이랑 분리재건축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통합재건축을 갈 거예요. 그렇게 실제 준비 중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1제곱에서 97제곱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분담금이 무려 12억입니다. 근데 일반 개인이 현금으로 12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84로 가던가 59로 가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건데 동의율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끝까지 반대하면은 역시 재건축 못 가는 겁니다. 솔직히 111제곱에서 살고 있다가 59로 이사하라고 하면 엄청 좁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바꾸기가 힘든데 아무튼 여기도 이런 공사비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비 상향을 뭐 500억에서 800억까지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이 나오는 거니까 쉽게 재건축에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 속도는 상당히 빨리 낼 수 있으나 이렇게 주민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몇 년째 몇십 년째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투자처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황금성이 좀 낮습니다. 보시면 반포역의 잠원현대 같은 경우에 116세대예요. 반포자이 3400세대들요. 최근 3년 동안 거래량이 여긴 15건이었고 124건입니다. 자, 강동 아까 보여드렸죠. 강동 팰리스 같은 경우에 999세대 중에 3년간 98건 거래가 됐는데 강동역 상대빌 같은 경우에 110세대고요. 3년간 4건 거래가 됐어요. 자, 방금도 보여드렸죠. 신당동 파라다이스 132세대 중에 9건 거래됐고요. 청구 2편 한 세당 895세대 중에 40건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나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갈아타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1년에 한 건씩 나오는데 4개 팔리면은 다행이지 안 팔리면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갈아타기 할 타이밍인데 내 집이 안 팔려서 갈아타기를 놓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여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또 매물대가 상당히 얕습니다. 왜냐면 세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거래 찍히면은 막 몇 억씩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억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세대수가 많으면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이런 데들 한번 찍힐 때마다 뭐 1억, 2억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찍히니까 그런 가격 등락폭이 크다는 점. 그리고 수요가 적습니다. 아까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이 집값이 안 오른다라는 편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관심들이 없습니다.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의조차 안 오고요. 거래 회전이 느립니다. 보시면은 4건, 뭐 15건, 9건 밖에 없죠. 최근 1년도 아니고 3년간 거래량이 이렇다는 거니까 좀 거래가 회전이 돼서 집주인들 여러 번 바뀌고 투자 수요도 또 들어오고 이래야지 활성화가 되는 건데 회전이 안 되니까 그 사람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처럼 재건축도 힘들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굳이 추천은 안 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면 우린 언젠가 갈아타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라는 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강남 3구 혹은 용산 뭐 개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목적지로 이제 도달해야 되는 건데 갈아타기 한번 타이밍 놓치면 몇 년을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굳이 나홀로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나는 실거주가 목적이다, 그 지역에 사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고 직주 근접도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처로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뭐 좋았던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추천까지는 안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